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며칠간 영상 업로드를 못했었는데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네, 그동안에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좋은 소식도 나온 반면에 안 좋은 소식들도 더러 나온 것 같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ATM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비트코인 ATM기의 수가 1900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50%가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코인 ATM 레이더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전 세계 비트코인 ATM 수는 엄청난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ATM기가 1900대가 설치돼 50%나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매일 5대의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ATM 사업이 이제 계속 번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죠. 네, 이 시기에 전 세계 비트코인 ATM의 76.3%가 북미가 이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전 세계 총액의 64.5%를 차지하는 미국에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은 19.7%로 2위, 아시아는 2.3%, 남아메리카는 1.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료는 비트코인 ATM 산업이 확대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네, 비트코인 ATM 산업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그 반대로도 몇 분 안에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택과 도입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비록 비트코인 ATM은 종종 5%에서 20%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에게 이용 수수료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거래나 출금 등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매일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담배 가게에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ATM 기기가 보급되고 있다는 소식도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 ATM기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단 한 대의 비트코인 ATM기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ATM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 ATM 레이더를 통해 나온 내용인데요. 직접 찾아가 본 기자의 말을 따르게 되면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 위치에 일반 ATM 기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결론은 대한민국엔 아직 없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의 정부의 스탠스를 볼 때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ATM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인물이죠. 안토노플로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토노플로스가 비트코인, 인터넷 머니, 기축 통화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이자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최근 유튜브에서 진행한 Q&A 세션에서 금 화폐의 관계처럼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의 표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법정화폐, 알트코인과 가장 많은 거래 페어를 이루고 있다. 시가총액도 가장 크기 때문에 인터넷 머니의 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준비통화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다 덧붙였네요. 네, 안토노플로스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얼굴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시가총액 크고 많은 거래상이 있어서 얼굴이 될 수 있다, 충분하다, 하지만 화폐로서의 기능은 아직까진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통화로서의 입지보다는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 골드, 즉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커지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격이 시원치 못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OKEX 측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에 대한 몇 가지 징후가 존재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번 무슨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KEX의 비트코인 반등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존재한다 보도록 하죠.
네, 비트코인의 8,000달러 이하 하락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OKEX는 그 하락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거래소는 지속적인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OKEX에 따르게 되면 미국 달러 지수죠. DXY는 4개월간 추세선 이하로 거래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금리가 낮으면 달러화 강세에 도움이 되지만 달러화 약세는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켜 자국 내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두 시나리오 모두 비트코인에 혜택이 된다,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거래소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계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하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비트코인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기대 이상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낙관주의는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이어져서 비트코인의 저항을 8,000달러로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네요. 네,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 결정이 연기가 된 것도 비트코인에 건강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의 금융그룹 UBS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세계 중앙은행의 절반 이상이 2020년 3분기에 금리를 인하하고 12월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OKEX 보고서는 정책 완화가 더 많은 유동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이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회복 시장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징후가 OKEX의 주간 BTC 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 지수는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세가 2018년 11월 이후 타협되지 않은 100주 이동 평균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주간 모멘텀 지표는 비트코인이 3번의 별도 기간 동안 본 것과 유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가격에 상당한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라고 불리는 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한 기술 분석 도구의 창시자죠. 존 볼린거는 비트코인은 헤드페이크의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일종의 눈속임인 헤드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즉 상승을 볼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금리 인하와 브렉시트 합의 연기, 그리고 OKEX 차트의 내용이었죠. 네, 마지막에 나오는 헤드페이크의 경우에는 농구에서 상대방 선수를 속이기 위한 동작을 의미합니다. 특정 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주요 지지 또는 저항 수준과 같은 중요한 분기점에서 헤드페이크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볼린저의 경우는 약 3년 전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볼린저의 경우 비트코인이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전통적인 시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과연 지금의 가격이 이 내용의 말대로 갑자기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횡보를 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가격 추세 또한 이제 좋지 못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알트코인의 채굴자들이 수익 저하로 인해서 떠나고 있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알트코인의 채굴자들이 낮은 수익으로 인해 네트워크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더욱더 낮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채굴자 수수료는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알트코인을 확보하는데 따른 총 수입이 지난 24시간 동안 겨우 수백 달러 이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정보는 트위터 사용자인 하얀 토끼 화이트 레빗 BTC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는데요.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SV,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채굴자들이 생성한 수수료가 모두 500달러 미만임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네요. 네, 특히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 채굴자들이 생성한 수수료가 특히 낮았다고 하는데, 물론 수수료가 전체 그림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라이트코인 채굴자들도 블록에 포함된 각각의 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 외에 블록 보상도 받게 되죠.
네, 이것들이 확실히 현재 낮은 수수료를 상쇄하는 반면 소위 반감기 이벤트라고 알려진 것에 의해서 시간 경과에 따라 보상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킵니다. 네, 위 트윗에 대한 한 응답자는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있다고 언급하면서 채굴 난이도와 해시레이트 모두 올 여름 라이트코인 반감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지부진한 장에 못 이겨 알트코인의 채굴자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상황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전 구글의 CEO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구글 아프리카 CEO가 비트코인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선물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전 구글 아프리카의 CEO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워크 담당 책임자인 스테포드 마시가 비트코인이 다른 어떤 기술보다 세상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마시는 이번 주 싱귤레리티 U 남아프리카 서밋에서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화 권력 없이도 같이 교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제3경제는 사람들이 가치나 현금의 전자적 형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제다. 중국 중심 해안인 상하이 외곽에서 2시간 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여러분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존의 틀 밖에서 국제적인 거래를 하며 풀어나갈 것이다. 네, 비트코인과 아프리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의 이른바 제3경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모든 대륙에서 비은행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죠. 그러나 휴대전화와 다른 모바일 기술에 대한 접근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게 되면 은행 보급률이 20%까지 낮은 국가에서는 인구의 약 80%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마시가 비트코인이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며 이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오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시는 이 암호화폐가 오해와 오용으로 인해 잘못 쓰여지고 복잡하다고 여겨지는 반면 그것은 세계 무역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직접 언급을 했네요. 네, 전 구글 아프리카의 CEO의 말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등 금융권의 혜택을 보지 못한 국가로부터 암호화폐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죠. 이러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은행의 혜택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대책이 현재까지는 암호화폐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 금융권들에서는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G7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내용들이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이 내용 보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봤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 및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 하락하면서 940만원대, 이더리움이 0.7% 하락하면서 20만 4천원대, 리플 XRP가 마이너스 2.07% 하락하면서 34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6.3%로 전날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G7에서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7 최종 보고서 암호화폐 결제 이용과 가치 저장 기능을 부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조사를 담당하는 G7의 워킹 그룹이 암호화폐가 현 시점에서는 신뢰성이 결여되고 결제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이용할 수 없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으로서는 변동성이 높고 확장성의 제한이나 복잡한 유저 인터페이스, 규제 등의 과제가 있어서 투자자 전용의 투기적인 자산 클래스일 뿐이라고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암호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종래의 송금 시스템에 부수되어 있던 속도나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따른다 결론도 짓고 있네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인 분류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법정 통화와 고정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안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래도 결제와 가치의 보존 수단으로 더 사용하기 쉬워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과제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법률, 규제 감시의 체제가 적절히 설계될 때까지 국제적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운용 개시해서는 안 된다 보고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과제로는 주로 다음 항목을 꼽고 있습니다. 네, 법적 근거, 건전한 거버넌스, 자금 세탁, 테러 자금, 기타 불법 자금의 대책,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효율성, 무결성, 사이버 보안,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이동성, 소비자 투자자의 보호, 세금 준수를 주요 항목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또한 미국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암호화폐 리브라 등 글로벌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은 위 항목 이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의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금융 정책이나 금융 안정화, 국제 통화 시스템, 공정한 경쟁의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본 것이죠. 네, 리브라 협회는 이 발표에 대해서 서면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리브라 협회 측은 리브라는 각국 규제 당국과의 파트너십 아래 투명성을 가지고 운용된다. 현행 규제 체제 안에서 운용되고 규제 당국이 디지털 분야에 제공하고 있는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들을 혼란시키거나 피해입히지 않는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G7의 보고서에서는 이제 송금 수단 및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로드맵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편리성 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각국의 재량으로 판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더욱 검토해 나가는 자세임을 보였다고 하네요. 네, G7의 최종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나온 후에 리브라 측도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면에서 인정을 아직까지는 받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무조건 막자 암호화폐 금지 산업이다가 아닌 송금수단과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자면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암울하다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죠. 네, 모든 자산들이 새롭게 나올 때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던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의 증권 역사만 봐도 1960년대에는 투기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러한 시대를 거쳐 이런저러한 보완점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증권 시장이 완성이 된 거죠.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암호화폐라는 시장이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G7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G20에서 내년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에 대해서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는 G20 내년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논의를 전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은행 총재가 G20은 금융안정위원회,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등 기관의 제안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해당 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는 내년 G20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글로벌 금융 전문 미디어 FX 스트리트는 G22 국제통화기금 IMF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요청했다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네, G20 회의에서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될지 정보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브라에 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리브라에 대한 소식은 10개가 나오면 8개가 안 좋은 소식이죠. 네, 이번엔 과연 어떠한 소식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의 재무장관이 리브라 안정적인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이 이제 리브라는 안정적인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가 편리한 것은 아니다. 리브라가 각 나라에 발생할 리스크가 우려된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네, 리브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인도 재무장관의 언급이었습니다. 현재 리브라 참 많은 국가들로부터 예의주시를 받고 있죠. 리브라의 여러 노력에도 숱한 굴곡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와중에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리브라 컨소시엄에 참여를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이 과연 참여를 거부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페이스북 리브라에 참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월드 스트리트 저널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이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 탈퇴에 우려에 이어서 2020년 6월 리브라 출시 목표일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은행이죠.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 리브라가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월드 스트리트 저널이 발간한 새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두 은행 모두 범죄 행위에 이용될 것을 우려해서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나 리브라 협회 지원을 주저했다고 하는데 이 보고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유명 기업들이 리브라 협회에서 탈퇴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월드 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디지털 화폐가 자금 세탁과 법 위반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리브라 가입 요청을 거절했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최대 투자 회사 두 곳이죠. 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리브라 컨소시엄에 참여를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기조를 보자면 두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되죠. 본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욕먹고 가입 기업도 탈퇴하고 있는 컨소시엄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일수록 리브라 측에서는 확실한 임팩트를 주어야 할 텐데요. 네, 내용 밑에 나온 이제 10월 23일 저커버그의 청문회가 리브라 측에서는 중요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G7의 보고서에서도 안 좋게 평가받고 있던 기업도 나가고 추가적인 기업도 안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페이스북 측도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월 23일 청문회에서 리브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필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 청문회가 끝나고 많은 내용들이 또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보 접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안 좋은 내용들만 나온 것 같은데 리브라와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비밀리에 테스트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 분산 원장 기술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테스트를 조용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리플의 한 관계자는 보아가 지난 2016년부터 리플의 국가 간 결제 운영 분야에서 협력해 왔고 최근에 리플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했다 밝혔습니다. 네, 한편 보아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리플 원장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특허를 신청을 했죠. 보아에 따르게 되면 이용자들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고 실시간 결제 자문, 은행 총 계정 원장 데이터에 대한 대리 처리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보아 같은 경우는 리플 프로젝트의 담당 구인 광고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링크드인에 등록됐던 구인 광고에 따르게 되면 보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거래 서비스 고객에게 제공되는 국가 간 송금 서비스를 위한 리플 프로젝트의 관리 담당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었죠. 네, 리플은 지난해 말 이제 IMF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보아를 자신들의 고객으로 지목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리플 대변인은 보아가 고객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네, 앞서 보아 같은 경우는 리플 제품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네트워크인 이제 리플렛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조언하는 리딩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은 보아와 리플의 관계가 우호적이다,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의 기술을 테스트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어떤 솔루션으로 테스트를 했는지 아직까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최근 보아의 경우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리플 원장을 인용하여 특허 신청을 하고 리플 담당자를 구하는 등 강하게 리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티냈었죠. 네, 역시나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는지 확인된 바가 없으나 만약에 머니그램과 같이 엑스래피드, 지금은 ODL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기술을 사용한다라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리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XRP의 유동성에 있어 크나큰 도움이 되게 될 텐데 조만간 무슨 기술을 이용했는지, 무슨 기술을 이용해 테스트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러한 호재에도 XRP의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호재들이 쌓여 후에 그 어떤 코인들보다 높게 올라가는 날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소셜앱 위스퍼의 운영사 미디어랩이 18일 온라인 메신저 킥을 인수했다 밝혔습니다. 네, 앞서 캐나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킥 인터랙티브는 10월 중으로 킥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 한편 킥 인터랙티브는 2017년 9월 리버스 ICO를 통해 약 1억 달러를 조달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네,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텔레그램 톤 청문회를 연기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죠, 톤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청문회를 2020년 2월 18일부터 1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오는 24일 해당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밝힌 바 있었네요. 네, 테더의 CTO가 새로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DTX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브리핑에 따르게 되면 비트파이닉스와 테더의 최고 기술 책임자 파울로 아두이노가 새로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DTX를 개발 중이라며 DAI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투자자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해당 스테이블 코인에 연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는 이어서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게 확장성을 지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덧붙였네요. 네, 텐센트가 2019 텐센트 블록체인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게 되면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죠.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2019 텐센트 블록체인 백서를 발간했다고 공식 채널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해당 백서는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트러스트 SQL 그리고 텐센트 클라우드 TBAAS 전자 영수증 기업용 블록체인 등 다양한 블록체인 사용 사례를 포함하고 있고, 오는 21일 백서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HTC 비트코인 풀 노드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제조사인 대만 HTC가 암호화폐 친화적 신형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처음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엑소더스 1S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네, 엑소더스 1S는 작년 10월 처음 발표된 HTC의 대표적인 HTC 엑소더스 1의 저가 버전인데요. 네, 엑소더스 1S는 기존 스마트폰 기기와 달리 암호화폐 지갑이 내장돼 비트코인 풀 노드를 구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기기는 처음에 이제 유럽,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로 보면 이제 전 버전보다 3분의 1 정도 저렴한 하나로 한 29만 원 정도 하네요. 네, HTC의 이제 탈중앙화 최고 책임자인 필 첸이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엑소더스는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본인의 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용자들이 자신의 완전한 비트코인 노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보편적인 기본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 은행을 사용자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관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또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리드미 트위터를 통해서 HTC 신형 블록체인 스마트폰은 이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체 비트코인 노드 실행도 이렇게 가능하게 한다며, 이는 스위스 은행 계좌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완전한 스위스 은행 자체다 라고 아주 극찬을 했네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셔도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4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개선됐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41 정도면은 참 좋지는 않은 점수이죠. 네, 지금 10월 달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 뒤면은 10월 달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네, 11월 달 가기 전에는 다시 한번 60, 70은 도달하고 11월 달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41.35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3.80원으로 2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조그만 상승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